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같이 행정법 공부를 하게 된 오경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해야 되는 행정법이라는 이 과목은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목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학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의 학문인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법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깊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어떤 행정법을 한 몇 회독 이상 함으로써 행정법의 체계를, 골격을 조금 알고 있다. 그 정도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면 행정법에 있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이 큰 구조가 결국은 국가 내지는 사인, 이 둘 간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지 다른 여타법에 특히 민법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복잡한 법률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수업은 일단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는 교재 혹은 이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해야 될 이 교재를 중심으로 모든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쉽게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제 수업의 컨셉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만을 좀 주로 이제 강조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가 하면 아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응용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텐데 행정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제 설명해야 되는 또 그런 고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이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중요하지 않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로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고 반대로 깊은 이해가 이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제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행정법 전반에 대한 실력을 좀 향상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란 것도 결국 법인데 우리가 어떤 그 법을 공부한다는 말은 법조문을 단순히 하나씩 파헤치면서 국어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둘 이상의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 그들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법률 관계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갖는가라는 것을 결국 규율하는 것인데요. 이 행정법에서의 그 둘 이상의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자, 예외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 명은 국가이고 반대편에는 사인이 존재합니다. 이 사인은 제가 앞으로 갑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쓰고 이쪽은 국가 혹은 국가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행정청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겠죠. 이쪽에 어떤 공권력의 행사 주체를 주로 왼쪽에 그림을 그리고 그의 행정 객체가 되는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오른쪽에 그린 후에 자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텐데 이 화살표는 행정권의 발동 혹은 행정행위 어떤 처분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할 것인데 하여간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행정권을 발동할 때 그 사인에게 결국은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줄 경우 그 사람이 다시 국가에게 어떠한 권리 구제 수단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크게 우리는 할 것이다. 즉 다시 행정법은 결국은 국가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국가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일단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와는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주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계약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즉 이들 간의 법률 관계라는 건 얘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얘가 어떤 의무를 갖는가 하는 것들은 이 둘 간의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국가는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이 둘 간은 사인 간의 이 둘은 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법이다 라는 점을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어떠한 도대체 행동을 하는데 라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처분인데요. 처분이란 이 개념은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그냥 적법한 처분이면 얘는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겠죠. 그 처분대로 수인하거나 혹은 어떤 자기 부자기 의무를 행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얘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처분이라는 개념은 이 개념은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공법적 단독행위다.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려봐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세금을 부과하였다. 과세 처분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라고 좀 수긍이 가실 거예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 국가가 개인에게 뭔가 예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의 우월적인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금 단행했을 때, 그런데 그 단행한 그 행위가 뭔가 위법한 처분일 경우, 그 경우는 얘가 이 위법한 상황을 그대로 수인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으면 그 금전을 전보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처분 자체를 뭔가 없애버릴 수 있다면, 날려버릴 수 있다면 그러한 권리 구제 수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이 사인의 권리 구제 수단을 우리는 다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려고 제가 하나의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즉 행정법은 다시 말해서, 자, 위법한 처분에 대한 사인의 권리 구제 수단이 무엇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거대한 박론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위법한 처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분, 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 행정청이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단독행위다라고 지금 정의를 일단 내리고 있는데, 지금 과세처분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사인이 지금 뭔가 사인에게 세금을 매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처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개념 설정을 할 때는 그 내리는 주체는 뭔가 국가구나. 그리고 과세처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뭐 옛날 같은 경우 봉건시대의 경우는 국왕의 어명으로 그냥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립된 뭔가 누군가 만든, 누군가가 있는 입법부를 얘기하겠죠. 정립되어져 있는 법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지금 매겨진 것이지, 이 자체가 지금 법대로 행한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어떤 행정권의 발동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고, 법을 정립하는 행위도 물론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적이라는 건 불평등한 관계에서 내려진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동인 것이고, 그것은 어떤 공법상, 우리가 배우는 이제 행정법, 공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단독행위라는 것은 세금의 액수를 얼마나 정할 것인가를 국가와 사인이 계약으로서 서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지금 뭔가 처분이란 개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다는 겁니다. 자,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법은 결국은 법에 위반한다는 뜻인데, 어떠한 처분이 법에 위반된다. 이때 그러면 법에 위반될 때 이 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일까?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혹은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일까? 혹은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는데, 불문법 중에는 관습법이라고 있습니다. 관습법 혹은 조리 등등을 위반하는 것도 이때 위법에서의 법일까? 라는 것을 행정법 앞에 통론에서 또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리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는데, 헌법상의 원칙들이 행정법에서 이제 투영된 그러한 원칙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에 위반된 어떤 처분이 있다면 그것도 위법한 것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행정청이 행하는 어떤 행정권의 발동이 처분이라는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또 어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면, 하여간 위법한 처분이라면 그때 사인이 권리 구제 수단이 무엇일까? 라는 걸 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소송법 부분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권리 구제 수단, 권리와 구제 수단으로 지금 나누어서 분설되어 있는데, 일단 권리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부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법은 사법과 달리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200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인은 국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왕에 복종하는 신민에 불과하였고, 행정 통치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객체에 불과하였다. 수천 년간 그래 왔지만, 자, 어떤 그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신장됨에 따라서 공법이 발달하게 되고, 사인도 감히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불이익한 행정작용을 받았을 때 나도 법적으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권리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과연 공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로서 공권 파트에서 자세히 보게 되고, 그때 권리가 만약 인정된다면 그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뭐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보장받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위법한 처분을 내린 공무원을 가서 때릴 것이냐? 아니죠. 이 구제수단 역시 이 위법한 처분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즉 법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처럼, 그때 위법한 어떤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때 내가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구제 수단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행정소송법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법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대한 방론이다. 처분의 개념, 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우는 것이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이라는 것은 개념의 어떤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선행되는 기본 개념을 또 알아야 되고, 더 선행되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법이라는 그 과목을 일회독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기본적인 개념을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으로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행정권의 어떤 그 발동이 국가와 지금 사인 간에 이루어질 때, 국가가 사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어떤 국가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사인에게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처분이란 것은, 공권력의 발동이란 것은,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런 것은.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도 불평등하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더욱더 불평등했을 거란 말이죠. 그 경우에는 자, 어땠느냐, 오늘날의 행정관은 어떻게 달랐느냐, 이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근대 행정의, 법치 행정의 원리를 한번 지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16세기에 어떤 과세 처분이 있었다. 행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과거에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이때의 국가는 곧 왕을 의미했고요. 왕이 자신들의 어떤 백성에게 과세 처분을 내릴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한마디 말로 족합니다. 어명이요 하면 끝이죠. 무슨, 이 세금을, 국가 내가 지금 요새 재정이 파탄났다. 파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재정이 파탄났는데 돈 좀 끌어모아야 되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명은 곧 그것이 입법이고요. 그 자체가 하나의 집행이 되고요. 이 어명에 거역하는 백성은 죽음만이 있을 뿐이죠. 이 백성이 이런 왕의, 국가의 어떤 명령에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은 이제 인정되지 않고, 왕도 오늘날 인정되지 않듯이 오늘날의 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지금 처분을 내릴 때 어떠한 구조를 갖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과세 처분을 계속 예를 들고 있으니까, 국가가 어떤 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얘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 스스로
동의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동의는 법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률의 형태. 즉 뭔가 법률의 근거가 있는 처분이어야만 적법하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 법률을 구성하는 자들은 국회의원, 입법부인데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입법부는 누가? 사인이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형성을 한다는 것이죠. 입법부는. 즉, 자, 내가 나에게 받는 어떤 행정권의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은 그 근거를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내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사회계약설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야만 결국은 자, 내가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국가가 자, 이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에 의한 저기서 말하는 어명이죠. 그냥 말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이라는 것은 그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 어떤 처분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야 되고 그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치 행정의 원리. 이것이 사실은 행정법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때의 혹은 이제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명령이라든가 아까 말한 기타 불문법 등등도 나오는데 이 행정 작용이 결국 법률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이 갖는 권리 구제 수단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자, 위법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사인의 권리 구제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울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의 이런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날 국가가 과세 처분을 매겼는데 자, 1억 원을 내라 라는 과세 처분을 얘한테 내렸습니다. 갑은 자기의 부모에게 용돈을 지금 2억을 받고 있는데 과세 1억 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아니 용돈 2억 원 받아가지고 좀 재밌게 쓰려고 했는데 1억 원이나 내라니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고시에서 재경부 장관의 고시에서 자, 용돈 세율을 50%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해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 세무서에 얘가 전화를 해봤더니 너 왜 1억 원이나 나에게 과세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 나의 1억 원 과세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장관의 고시에서 용돈에 대해서도 세율 50%를 부과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 2억 용돈 받았잖아. 그래서 1억을 부과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러네 라고 생각해봐서 장관에게 이러한 고시를 누구 마음대로 만들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고시는 자, 장관이 대답하기는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했다. 용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재경부 어떤 장관의 불령에 의한다. 혹은 여기선 지금 뭐 고시니까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할 수 있다. 등등이라고 지금 법위에서 만약에 규정을 해놨다. 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자, 얘가 뭔가가 지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내가 1억을 안 내려고 파헤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법률에서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그럼 자, 이런 법이 어딨냐? 결국 이 법률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법률은 누가 만들었냐? 라고 해보니까 결국 아까 입법부에서 제정을 한 것이고 입법부는 결국 이 갑이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형성을 한 하나의 그 권력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든 거네 라고 하면서 그럼 아무런 지금 구제수단이 없는 건가? 내가 선거를 형성한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한 고시에 따라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난 아무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인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는 것이 공법의 영역입니다. 이 처분을 지금 취소하고 싶은데, 처분을 취소하려면 그 근거되는 고시를 날리고 싶고, 그 고시를 근거를 따지고 봤더니 이렇게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임이 혹시 또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 혹은 이 법률 자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등등을 지금 우리가 공법의 영역에서 따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되는 것은 이 과세 처분으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되는 것이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입법부를 구성하게 했는가, 이런 법률이 혹시 위헌적인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은 주로 헌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처분을 중심으로 한 이 방론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제가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이쪽은 국가, 이쪽은 사인, 이것은 행정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기껏해야 한 명 정도 더 나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혹시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겠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공권의 파트에서 다루게 되고, 또 행정소송법의 원고 적격의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자, 영업정지 혹은 과세 처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행정법에서는 국가가 나에게 뭔가 불이익한 무언가를 내렸다, 그 무언가의 대표적인 것은 처분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자,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냐?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건 헌법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헌법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헌법에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무언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권리구제 신청 수단인데, 이 경우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을 다 한번 행해보고 마지막으로 와라, 헌법소원은 마지막 구제수단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은 헌법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행정법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어떤 것이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분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혹은 무효 확인 소송 등의 어떤 항고 소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체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항고 소송으로 다투어야지, 지금 이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행정소송으로 다퉜으면 기각을 받든 인용을 받든 뭔가 재판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또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처분 외의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헌법의 영역으로 일단 맡겨놓는다. 하지만 행정법에서도 가끔씩 등장을 한다. 이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의 행정법의 중심적인 개념, 컨셉은 뭐냐? 처분이지 그 밖의 것들은 아니다. 그 밖의 것들도 처분과 유사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작용법에서 나오는 행정계획이라든가 뭐 확약이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등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여간 이 개념 안에 포섭이 된다면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수단으로 구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것이고, 자, 이 처분은 아까 법치행정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법대로 행해져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처분이란 개념이고, 그 처분은 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법치행정. 법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처분이 이런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지금 본다면, 이 예에서. 그러면 그 법이 뭔가 또 잘못된 것은 아니냐, 상위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냐라는 등등을 파헤치고 파헤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이 꼭 이런 성문법이냐, 일반 원칙 혹은 조리 혹은 어떤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냐, 위배됐다면 법치행정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구제수단을 동원해서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큰 틀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 후에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행정법, 통론, 행정, 행정의 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개념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건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고요. 행정 개념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역사성을 갖는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예전,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에서는 행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없었다. 만들어진 개념이다. 언제부터 그럼 만들어진 것이냐? 16세기 몽테스키에나 로크가 삼권 분립을 제창했는데, 그 이후에 삼권 분립이 이전에 자 권력이 다 융합되어 있던 어떤 그 왕정의 시대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지면서 비로소 생긴 개념이 행정이다. 그 이전에는 국가가 어떤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후로 다뤄야 할 행정법에서 말하는 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대국가의 성립 후 확립된 책을 보시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그때부터 발전한 개념인 거고, 그래서 학문상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적 개념일 뿐이다. 그 전에의 어떤 통치는 군주의 어떤 통치의 내부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로 입법, 행정, 사법이 합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명 얘기를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 법치행정 혹은 법치주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행정법에서, 그때 이 법의 이 반대말은 항상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자의다. 군주의 자의로부터 이제 군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뭔가 다스려지고 통치를 하고 처분을 내리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요거의 반대 개념으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 개념은 역사성도 띠는 것이 아니라 또 역사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뉜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그 행위를 하는가, 이 행정이라는 것을 입법부가 하느냐, 사법부가 하느냐, 행정부가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부가 하는 행위만 행정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형식적 행정 개념의 의미의 행정이고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본질이 법을 만드는 것이냐,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그 법을 적용해서 사법적인 판단, 즉 재판을 내리는 것이냐, 그 실질이 무엇이냐, 주체는 관계없이 그거에 따라서 행정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객관식 용어로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인 것은,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아닌 것은 등등, 입법, 해법, 행정, 사법 등등이 쭉 나눠져 있는데, 자, 한번 그 유형을 일단 보시면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행하는 행동인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유형의 표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입법적, 집행적, 사법적 행위 모두 지금 행정부의 행위를 전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 의미의 지금 행정이 됩니다. 그럼 행정부가 주체가 되는 행위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했는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 중에서 입법, 실질적은 입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법규 명령을 제정하는 거죠. 행정 입법 행위입니다. 행정 입법 행위. 또 조례 규칙도 그렇고요. 조약을 체결하거나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입법적,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중에 사법적 행위도 있겠느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이 행정청이 행한 어떤 행동이 위법하냐 적법하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는데, 자, 그 표에 보시면 이것도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나와 있죠. 형식적 의미의 입법 옆에다 국회의 행위,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사법 옆에다 법원의 행위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행위, 법원의 행위 중에서도 실질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이 법 정립인 경우, 그 다음에 법 정립이나 제정인 경우, 법의 집행인 경우, 그 다음에 법의 판단, 재판인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겠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보면, 자, 국회 형식적 의미의 입법인데 실질적 의미의 사법,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의결 같은 거.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사법인데 실질적 의미에는 행정인 것들은 법관의 뭐 임명이라든가 등기 사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행하느냐,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그 실질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자,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은 그 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개념 규정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학설 논의도 있습니다. 조금은 약간 진부한 내용이고 이것들이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과거엔 있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학설들이 있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겠느냐? 과연 행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긍정설, 부정설이 있겠고 긍정설에 다시 소극설, 적극설 뭐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긍정설에는 소극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과 적극적으로 정의 내리는 학자들의 태도가 있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이 뭔지는 밝혀내지 못하겠지만 연역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입법, 사법, 행정이 분화되기 전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법을 빼고 입법을 빼고 전체 어떤 국가 권력 작용 중에서 요것과 요것을 뺐더니 요 나머지는 행정이더라 라고 정의 내리는 방식. 각각의 뭐 단점은 있겠고요. 이건 좀 약간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죠. 행정이 실질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 행정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리는 학설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행정이란 이거다 저거다. 학자들만의 자기 방식의 정의 방식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명쾌하지는 않더라 라고 일단 결론 내리시고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은 법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한 법 단계설과 기관 양태설 등이 있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하자면 절충설 같은 건데 개념 징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법 단계설만 한번 보면요. 켈젠이라는 순수법학을 주장했던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이론인데 법은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은 어떤 단계가 있느냐? 켈젠이 말하기. 이 사람이 주장에 의하면 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 가장 높은 법은 뭐냐? 근본 규범이라고 하고요. 근본 규범으로부터 헌법이, 헌법으로부터 법률이, 법률로부터 어떤 판결이나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집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단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법인데 법이라는 건 이렇게 단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행정의 개념을 왜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 이 중간 단계인 것은 윗단계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이고 집행이고 하급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법 정립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근본 규범의 관계에서는 법의 집행인 것이고 법률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집행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란 것은 정의 내릴 수 없다. 이런 것만 지금 행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념 징표설을 보시면 행정이란 것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포르스트호프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다만 묘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행정이란 말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징표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징표가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 행정의 중요한 개념 징표로서는 자, 행정은 사익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어떤 개인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부수적으로 그 법이 그 개인의 사적인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취지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 추구를 위한 활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뭐 사법과 입법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법 정립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진 법에 집행을 하는 행위다 라는 것이 하나의 또 징표고, 그 다음에 자, 행정은 이거는 이제 어떤 사법과의 관계에서 대비되겠네요. 개념이 수동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어떤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위다라고 개념을 징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 포르스트호프의 주장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사법인 것은 이쪽에 되겠네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는 것은 재판과 유사한 것 따지고 보면 되겠죠.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이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면서 형식적 의미에서 사법인 것은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지만 지금 형식적 의미로서는 행정의 개념에 들어가지만 들어간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각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형식적 의미는 뭐고 실질적 의미는 뭔가는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이제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별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 보통 교과서에 뭐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별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앞부분에 대부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부분은 통치행위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통치행위. 행정의 개념 설명하다가 갑자기 통치행위가 왜 나왔느냐? 자, 통치행위가 왜 교과서의 앞부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행정법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답하기 상당히 곤란했는데요. 자, 그 결론은 뭐냐면 통치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행정의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행정에 관한 법인 행정법의 영역에서 이것은 공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왜 나왔느냐? 이게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과 매우 유사한 행위인데 다만 어떠한 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것은 자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을 배울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행정은. 근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그 봉건사의 예를 들면 통치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자의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배제돼야 될 영역. 정치의 영역이고 법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이 그의 피해를 받아도 권리구제 내지는 사법심사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한번 구분지어서 그건 떼놓고 그 이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치행위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 의의에도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책에 명확하지 않고 판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원래의 통치행위라는 말이 생긴 그 과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통치행위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은 개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어떤. 그래서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행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행위는 이 둘을 다 개념 필수적인 요소를 하고 있어요. 원래의 통치행위의 의미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법심사를 삼기에는 적합치 않거나 그래서 배제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혹은 어떤 헌재의 의미는 약간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떨 때는 통치 의미를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위라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라는 이 요소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세모를 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통치행위라는 그 개념 자체가 탄생한 것은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래서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개념에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금은 헷갈린다. 하여간 원래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 2번, 통치행위 의의 2번.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쟁송상의 개괄주의가 적용되며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심사 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경우 그 논의의 실익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개괄주의란 말이 있는데 어떤 행정작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자, 어떠한 요소들은 그에 대해서 사인이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라고 몇 개 예시를 하고 있는 규정이 어떤 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하고 있는 것들을 열기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그냥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기주의의 반대로서 개괄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의 법 체계가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이 나머지 영역들과 그다음에 아예 지금 행정작용에서 우리가 배제하려고 하는 이 통치행위와의 구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것도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대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통치행위도 일단 큰 의미가 없고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제도 하에서만 개괄주의라면 이건 다 지금 되는 거다라고 법인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바깥 것은 뭐냐? 혹은 이 안에서도 이 바깥으로 규정해야 할 어떤 행정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치행위의 의의까지 지금 본 거고, 그 다음에 통치행위의 이제 근거는 그 다음 이제 파트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